정치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정치권이 국정감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죠. 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그리고 공수가 바뀐 여당 야당, 불필요한 정쟁 말고 진검승부 기대해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해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좀 바뀐 국정감사 모습 보고 싶습니다. 103.5MHz SBS 러브 FM,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영화 한 편 보셔야죠. 뉴스보다 영화. 자, 정치쇼 깔맞춤 영화평론가 동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아싸가 이제 새로 들어갔어요. 예. 지난주부터. 예. 지난주부터인가? 네. 아싸가 왜 그런지 모르죠. 나 오늘 영화표 4회 준 말이에요. 이제 호흡이 안 돼요. 인공호흡 시켜드려야 네. 돼.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 남한산성. 좀 꺾였어요. 네, 남한산 예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추석 연휴에 남한산성이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가 예. 대중들한테 큰 인기를 얻어서 그 연휴 사이에 예. 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누적 관객 수는 남한산성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 이런 것은 이제 흔히 쌍끌이 흥행이라고 하거든요. 쌍끌이 흥행의 힘은 조금 떨어졌죠. 그렇지, 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걸 또 뒷받침할 만한 영화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추석 연휴 극장가가 비교적 백가쟁명의 어떤 모습으로 갔거든요. 예. 이 두 편의 영화, 그리고 I Can Speak, 또 킹스맨이 있었고 등등 해서 한 편의 영화에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아하. 비교적 골고루, 그리고 저예산 영화, 예. 또 독립 영화들도 비교적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남한산성이 수위를 차지하다가 뭐 이런 과정은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보기 드물게 재밌게 흥행 경쟁이 벌어졌던 예. 남한산성이 대중들에게 약간의 이게 역설적으로 약간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남한산성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 뒤늦게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정치판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해서 보시면 그 일반 관객들이 지금 사실 뭔가 한 방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범죄도시를 보면 그 주인공인 마동석, 거의 마도석 형상가 이렇거든요. 이제 마동석 씨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조폭을 만나서 싸울 때 예. 쉽게 말하면 닫지마리를 하는 그 형사가 아니에요. 한 방 쳐요. 워낙 주먹이 세서 아하. 거구의 조폭들도 그냥 나가 떨어지고. 원샷 원키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객들이 굉장히 통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복잡한 현실에서 그 영화 속 마동석처럼 뭔가 이제 한 방을 날려줄 속 시원한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영화가 그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도시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의가 이기는, 그러니까 좋은 편이 이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 복잡하게 이기지 않아요. 그냥 한 방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깔끔하게. 그렇죠. 그 얘기예요. 완샷 완키어. 그렇죠. 복잡하게 예. 뭐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뭐 선과 악은 중첩되고 뭐 복잡하게 관계를 맺고 이런 거 말고 어허. 그냥 좋은 사람이 이긴다. 예. 이제 1년 2년 동안 거리에서 그렇게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뽑고 그랬으면 되는 뭐 맞아요. 이것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남한산성을 보면 도대체 어느 쪽이 옳은지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영화를 보고도 어느 쪽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길래 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고 앞으로 가야 할 역사이다. 병자호란 때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주전파, 주화파. 네. 김상헌으로 대표되는 이제 주전파. 예. 그렇죠. 최명길로 대표된 주화파. 그렇죠.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동서인으로는 아니고 또 남북인으로는 예. 아니고 또 노론소론은 아니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 정점, 사색당파의 정점인 시기가 이제 이때고요. 병자호란 시기고 광해군을 패하고 이제 인조가 들어서고 예.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그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남한산성에 이제 수송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만 그건 수송이 아니라 임금이 도망간 형태인 거죠. 예. 그랬을 때 무리하게 전쟁을 하느냐 명분을 갖고 자존심을 걸고 아니면 국민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얘기예요. 사실 간단하죠 얘기는. 근데 김문 작가의 원작이 갖고 있는 어떤 묵직함을 굉장히 영화를 전환시켰을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전환시켰고요. 입체적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역할은 역시 김상헌과 최명길의 역할을 맡았던 김윤석. 네. 그리고 김윤식이라고 쓰는 기자가 엄청 많아요. 네, 김윤석. 왜냐하면 백윤식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헷갈려서 김윤석 그다음에 이병헌. 얄밉도록 연기를 잘하잖아요. 두 사람의 어떤 밀고 당기는 어떤 그런 정치적 노선의 싸움을 순전히 대사로 하는 거잖아요. 그 두 사람은 무장이 아니니까 임금 앞에 조아리고 앉아서 입으로 말로 필설로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임금에게 전하는 건데 그것이 영화 내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전투씬 모두 가장 긴장감 있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내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대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척 지루하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청나라가 어떻게 보면 북핵 미사일일 수도 있고 뭐 미국일 수도 있어요. FTA 지금 뭐 전 칸이라고 온 사람이요. 그게 트럼프로 보여요. 뭐 하여튼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이제 지금 트럼프도 FTA 요구하고 있으니까 재협상 요구하고 안보를 볼모로 잡아서 그렇죠. 경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주류 언론의 평가예요. 그렇죠. 네. 원래 장사꾼이고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먹겠다고. 미 의회에서 FTA 재협상 할 때 혹은 개정한다고 할 때 미 의회에서 3분의 2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무슨 얘기냐 서비스 수지 우리가 흑자국에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 의회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일방적으로 유리한 우리는 개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심리적으로 폐지하고 재협상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는 대중들이나 뉴스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막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FTA 협정 당시에 혼란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또 폐기한다. 폐기의 주체가 또 미국이고 원래는 원했던 주체는 미국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주체가 늘 변하니까 이것을 예컨대 어떤 것에 그 가치 판단 그 기준을 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막 혼란스러운데 영화도 그 혼란을 좀 주거든요. 물론 깊은 성찰에 뭔가를 주죠. 남한산성이 300만을 넘는 관객을 모은 이유는 어쨌든 이 영화가 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성찰에 뭔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병자호론 때 나는 김상헌 편인가 아니면 최명길 편인가.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당 편인가. 사드 배치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사드 배치를 사실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번 그 정부의 조치를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한 사람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김훈 작가는 수년 전에 이 작품을 토대로 해서 이 얘기를 토대로 해서 지금의 시대를 어쨌든 예견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영화도 사실은 뭐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 한 2년 전쯤에 기획돼서 이 지금의 시기를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저는 오동진 평론가 그 워딩과 말씀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게 영화는 예후의 능력이 있다. 기시감이 있다. 예지 능력이 있다. 예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저는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저는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요? 데비 핀처가 패닉 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 패닉 룸이라고 하면 강철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저택에 강도가 들어오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강철방이 있어요. 여기 숨으면 강도가 어떻게 인지를 못 잡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4인조 강도가 들어왔는데 조디 포스터가 이제 딸을 데리고 강철방을 피신했어요. 그런데 영화적 상황은 뭐냐면 이 강철방에 갇힌 건지 피신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적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 세계로 봤을 때 미국 가장 안전한 국가, 경찰 국가, 가장 보호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군사적으로 예. 이게 고립된 건지 아니면 미국이 전 세계를 보호하는 자기가 패권 국가로서의 그것을 자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패닉룸 직후에 9.11이 터졌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무수하게 질문을 받은 거죠. 당신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 이런 거죠. 그런데 자기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예지감, 예상 뭐 이런 것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 특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좀 종합적으로 뭔가 그 피부로 가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남한산성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2년 전에 기획될 때. 네, 2, 3년 전에 기획될 때 사실은 지금처럼 북핵 미사일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 것인가 또는 한미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죠. 꼬일 네.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생각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아니 그 수십 년 전에 트럼프라고 하는 만화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지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두 가지 양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나 현실을 꿰뚫고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 또는 성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없잖아요. 지금. 영화에서도 사실은 그 머리를 조아릴 때 땅바닥에 이마를 부딪힐 때 그 모습을 보면 참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웃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 늘 영화를 적기한 시간에 예약을 했던 골든 자리만 이렇게 예약을 했고 나오는데 뒤에서 정말 한 60이 가까운 그 부부인데 정치와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 네. 근데 이게 가슴에 돌이 짓누르는 것 같은 묵직한 압박감에 그냥 비참한 현실에 저는 이게 고통이 막 서너 배로 더 밀려오더라고. 근데 현실하고 다른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상환과 최명길이 서로를 존중해요. 네. 그래서 그거 아주 멋지게 봤어요. 네. 그래서 최명길은 그 임금에게 패하지 말라 저 신하를 가장 그 전하에게 가장 충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임금이란 사람은 또 너도 나의 충신이다. 요게 우리 정치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둘 사이에 서로 노선은 다르더라도 리스펙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둘이서 또 만나면 그 격식과 품위를 갖춰서 뭐 겨울이 깊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박휘순. 네. 박휘순은 박희순. 네. 희순이에요? 네, 희순. 네. 박휘순은 그 개그맨이네. 네, 개그맨 하시는 무장 중에 무장인데 여기서 그 주화파인 최명길 이병헌 분이죠. 네. 최명길과 박희순이 동문수학을 하고 그렇죠. 어찌 보면 박희순은 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싸우라면 싸우고 뭐 후퇴하라면 후퇴한다. 근데 보면 사실은 주전파의 한 중심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이 또 술 한잔 하면서 당신에도 있었으니 내가 술 한잔 할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정치적 입장은 틀리지만 인간적으로 얽히고 설킨 이 대목이 짠하게 또 오더라고. 그러니까 박희순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은 장수의 역할은 그 대사 하나 때문에 박희순 씨가 아마 저 영화를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대사 하잖아요. 나는 무사일 뿐이다. 예, 입장이 없다. 정치적 입장이.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무사일 뿐이다. 싸움이 벌어지면 굉장히 뭐랄까 어쩌면 우리 시대의 표상이 될 군인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진짜 우리 현실에서는 군인 장수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갑질하고 뭐 이런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난 KFX K35를 사야 할 공군에 불과하다. 떡고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치 현실과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때나 그러니까 1600년대나 지금 2000 지금 몇 년이죠? 2010년 10몇 년 되나. 벌써 2000년대 들어왔어요? 깜짝이야. 저도 이제 헷갈릴 정도니까. 세상은 너무나
오묘하고 복잡하다. VIP에서 보여줬던 그 강인한 네. 이 북한의 특수 부대의 그 잔인함, 잔인한 그 군사의 역할과 이번 역할은 이상하게 오버래핑되면서 그렇죠. 이미지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박혜순 씨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조연이지만 이 영화에서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받아들였을 것 같고요. 송영창 씨도 간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난세에 얼마나 간홍들이 많습니까? 그런 역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두 사람을 축으로 해서 사실은 인조 역할을 맡았던 박해일 씨도 단순한 우유부단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비난들을 많이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눈앞에 어마어마한 그 대군을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적 고민과 지금의 시대적 고민이 가히 틀리지 않다. 주화파의 입장이 받아들이고 주전파의 그 상징이었던 이제 그 김윤석 분이죠. 네네. 그 김상원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이 40며칠 동안 이 공간에서 47일 동안에 이 공간에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죠. 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왕도 마찬가지다. 그게 이제 새로운 시대다. 조선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던 그 유교, 그 맹자의 세상을 혁하라 그거였었거든요. 우리가 혁명하지 않고는 조선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끝으로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는 자기 크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영화 갖고 있는 울림이 만만치 않은 그 비중감이 큰 작품이고요. 이 영화를 만든 황동혁 감독이 다시 한번 묵직한 주제의 영화를 올바르게 소화해내고 자기 연출력을 과시했다고 봅니다. 뭐 황동혁 감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가니 만들었었죠. 흥행 감독이잖아요. 김은 원작자가 대사를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저작권 사용을 계약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맞나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대사는 바꾸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다른 대사들은 조금의 윤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김상원과 최명길의 논쟁은 맞아요. 작품 속에서 나온 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영화를 원작이 있는 것을 영화로 만들 때 윤색의 윤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원작이 훼손되고요. 또 선을 너무 안 넘으면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 기준이 있고요. 그것을 잘 맞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원작자인 김은 선생도 매우 만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50억 들인 그 대작인데 150억 들였으면 이게 한 600만 정도 돼야지 이제 BP 포인트가 맞는 건데. 정확히 아시네요. 영화 만들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범죄도시가 70억 들었고 순수 제작비 37억인데 200만 넘어서 PP 포인트를 넘겼거든요. 거기 지금 뭐 완전히 축제 분위기예요. 범죄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도시에서의 그 통쾌함이 관객들을 휘어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사건이었고 2004년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네들 뭐 이 동네 이름이 요새 많이 화제가 돼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건 좀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얘기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연변 조선족들이 벌였던 그런 지역 싸움들 그리고 그런 조직 폭력배의 싸움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죠.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탄탄한 기획력. 아니에요.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VIP라든가 너무 어두웠어요. 어둡고 폭력적이고 잔인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실제로 사실 잔인하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반여성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머러스예요. 그것은 마동석이 맡은 캐릭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 영화를 밝게 가져갔어요. 그게 아마 이 영화를 본 대중관객들 흡입한 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믹 요소도 많았다고요? 대사들이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혼자니 그랬더니 나 싱글이야. 뭐 이런 대사. 이런 아주 단순한 싸울 때. 싸울 너 혼자니 그러니까 나 싱글이야. 그 아재 대사들이 굉장히 각인된 그런 유머 효과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런 것이 입소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마동석 씨의 사실은 그 몸이 일반인들이 볼 땐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랑스러운 존재처럼 이렇게 뭐랄까 몽클몽클한 어떤 느낌으로 많은 대중관객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갖고 있는 캐릭터의 변화 자체가 이 영화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고 또 주변 그 조연 연기자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윤계상 씨 나온 영화가 히트를 못 쳤었는데 이번에 아주
대박 히트를 친 그렇죠. 거예요. 마동석 씨 얘기만 하는데 윤계상 씨의 연기 변신도 굉장히 놀랐고요. 이 친구가 과거에 가수였다는 것을 이제 싹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연기 변신이 뛰어났고 그 나머지 배우들도 그 반장 역할을 맡았던 최기아 씨라든가 또 그 윤계상 씨의 오른팔이었던 진성규 씨라든가 예. 이런 배우들은 진짜 같잖아요. 보니까 어떤 분이 범죄도시 보고 나와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죄도시 마동석을 봤더니 요즘 방송계 정봉주를 보는 것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요즘 영화는 마동석이 나온 영화와 나오지 않은 영화로 구별되는데 요즘 방송계는 정봉주가 나온 방송과 나오지 않은 방송으로 구별된다. 참 그 봉도사님은 놀라운 재주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얘기를 전혀 낯빛 변화 없이. 그래요? 네. 부끄러운 얘기였었어요? 아니 그냥 저는 어쨌든 오그라들어서 쫄면에 쫄게? 네, 막 오그라들어서 내가 얘기를 못하는데 윤계상. 네, 윤계상 놀라운 어떤 연기를 보였고 저는 사실은 마동석 씨나 윤계상 씨나 범죄도시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거라고 생각할 만큼 이번에서 투혼의 연기를 보여줬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내일 볼 거예요. 범죄도시. 사실은 이 영화가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영화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또 워낙 오래전에 영화를 만들어서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대단한 흥행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었죠. 그런데 영화 공개되고 나서 이것은 뒷심 발휘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기자들이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추석 연휴에 숨겨놓은 비밀병기다. 그렇죠. 그리고 치고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대중들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관객들이 받아들였던 거고요. 범죄도시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에 벌어졌던 이 잔혹한 이면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영화가 어쨌든 이상적이지만 해피엔딩을 좀 구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뭔가 어쨌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지저분하고 뭐 그 뒷골목에서 오만 가지 뭐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조화롭게 나가고 있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 conformity. 우당탕탕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다. 중심을 잡고 가고 있다. 어쨌든 이 두 작품이 그 연휴를 지나면서 쌍끌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것 비교적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또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는 묵직하게 하나는 좀 경쾌하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볍게가 아니고 경쾌하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제가 가벼운 정치인이 아니라 경쾌한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미카 해피엔딩을 끝으로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This is the way that we love, like it's forever. 정치판이 궁금하십니까? 정치의 모든 것 103.5MHz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광양구 과학전문기자 강원도 양구 잘 다녀오셨어요? 연휴 기간에 양구는 못 가봤습니다. 양구에서 오신 건 아니죠? 네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연휴 기간에? 연휴 기간에 저는 그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서울에 있었고요. 중간에 경주 잠깐 다녀왔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붉은 불개미 만나러 갔다 오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붉은 불개미 공격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외래 동식물의 공격? 이게 뭐죠? 과학전문기자가 왜 이 얘기를 하시죠? 이게 붉은 불개미가 연휴간에 굉장히 많이 이제 뉴스로 화제가 되었었잖아요. 날마다 실검순위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개해 주세요. 붉은 불개미? 그러니까 붉은 불개미는 진짜 붉은색 개미예요. 몽길이 한 5mm 정도 되는 굉장히 5mm요? 5mm 정도 되는 작은 검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하긴 한데 미국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예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1년간 미국에서 살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집을 관리하는 분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저한테 딱 그 경고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붉은 불개미가 나타나면
바로 관리실에 신고해라. 그리고 음식물 이런 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방역을 철저하게 할 테니까. 근데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신고해서 막 이렇게 소독약 같은 걸 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또 어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더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이 붉은 불개미는 이 벌처럼 이 침을 가지고 있어요, 몸속에. 예. 그래서 그 침에 쏘이면은 심한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맞아요. 벌하고 똑같은 증상이네. 네, 벌침에 쥐어갖고 그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호흡곤란이 바로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벌에 침을 쏘인다고 해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면역력이 특히 약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벌침에 특히 민감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붉은 불개미에도 쏘일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쇼크 증상이 나타나서 심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30년 정도부터 미국에 이 붉은 불개미가 진출을 했는데 그동안에 80명 이상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붉은 불개미에 물려갖고요. 네, 그러니까 한 해 평균 미국의 경우에는 1,400만 명 이상이 붉은 불개미에 쏘이고요. 어허. 정말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최소한 80명 정도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었다. 네네. 꽤 위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그냥 건강한 사람은 뭐 쏘여도 따끔하고 좀 가렵고 붓고 이런 정도에서 그냥 그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알레르기 증상이 있거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조그만 그 붉은 불개미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게 아기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막 귀나 이런 그 기관으로 몸의 기관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보통 이제 나 그게 제일 무서워요. 들어가기 전에 물어요. 왜냐하면은 간지럽잖아요. 예, 간지러우면 손을 대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탁 이제 침을 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방어 본능이 이제 딱 작동을 할 테니까. 그런데 뉴스에서 이제 이런 대목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던데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사람을 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붉은 불개미가 진짜 미국에서 골칫거리인 더 중요한 이유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무 이런 걸 갈아먹나요? 나무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곳을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집안에 붉은 불개미가 들어오면은 전자기기,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던가 아하. 냉장고라던가 이런 곳에 모터가 돌아가니까 따뜻할 거 아니에요? 네, 모터가 돌아가니까 따뜻하잖아요. 그 모터가 돌아가는 곳에 개미집을 짓는데요. 그리고 그 개미집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개미산이라고 하죠. 이제 액 같은 것들을 이제 배출을 하는데 그것들이 전선의 합선 같은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화재를 일으켜서 자칫하면 큰 재산상의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 붉은 불개미가 굉장히 골칫거리라서 이제 미국의 아파트에 있을 때 붉은 불개미가 나오면 꼭 신고를 하라고 한 것도 이제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자칫하면 이제 화재 같은 게 대형 발생해서 화재.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붉은 불개미가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붉은 불개미 이제 생태적인 문제는 붉은 불개미가 굉장히 번식 속도가 빨라서 토착개미랑 경쟁을 했을 때 토착개미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붉은 불개미가 차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붉은 불개미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부산의 부두에서 발견해서 이제 연휴 기간에 이제 난리법석이 떨었던 거죠. 네. 이게 그 외래종이에요? 네, 외래종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인데 남미랑 미국은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1930년대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그리고 2005년에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2005년도에요? 네, 2005년에 중국에 광저우 좀 밑에 따뜻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중국 정부가 12년간 온갖 방역 수단을 동원해서 붉은 불개미가 더 이상 번식하고 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고 있대요. 그래서 거의 이제 중국은 이제 사실은 붉은 불개미한테 이제 이미 이제 점령을 당한 그럼 우리나라 당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불개미는 그 중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붉은 불개미가 있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올해 5월에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어떤 항구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이 되어서 일본 정부가 또 방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는 잡힌 듯 싶었는데 최근에 또 다른 항구에서 붉은 불개미가 나타난 겁니다. 일본에. 근데 이제 예상하기로는 중국이랑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이제 무역량이나 이런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곳곳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짐작컨대 지금 이제 이번에 부산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어디서 왔는지는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잡아갖고 취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Where from? 근데 중국어로 답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런 걸 받아준다 또. 자꾸 중국어 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중국어를 다 못 배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5월에 나타났다가 잡힌 듯 싶었는데 다시 또 몇 개월 후에 또 나타나가지고 또 골칫거리가 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이번에 부산에서는 여왕개미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방역 당국은 잡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뭐 인천이나 평택이나 혹은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저우 같은 경우는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곳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생산 시설이 많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부산과 수출입 관계에서 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네. 일단 개연성은. 그러니까요. 또 인천에 나타나고 평택에 나타나고. 네. 왜 그 여왕개미? 네. 왜 그 얘기를 하죠? 아니 이제 여왕개미가 그 모든 개미들을 다 낳는 거거든요. 여왕개미가 하루에 한 1,50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왕개미가 죽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 여왕개미가 죽지 않고 어딘가에 따리를 틀고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이제 1,000 몇백 마리의 알을 낳아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알을 1,500개씩 낳는 거예요? 하루에. 부화의 비율은? 네? 거의 대부분이 다 부화를 하죠. 아니 무슨 4차 산업혁명으로 번식력을 늘렸나? 왜 그렇게 많이 나? 네, 그래서 그 저기 개미 박사로 유명하신 차혜천 선생님 같은 분은 사실은 이게 개미라는 존재가 사실 인간 이상으로 지구에 훨씬 더 잘 적응된 종이다라고. 개미라고 하는 책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개미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보셨나요? 예. 근데 이제 그 붉은 불개미도 어쨌든 간에 그 개미의 한 종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번식력을 자랑하는데 번식력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토착 생태계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사람이나 인체나 혹은 이제 재산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그 뿌리를 못 내릴 것 같아요. 그 붉은 불개미가. 왜요? 우리나라 좌파 그 레드 컴플렉스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북다 그러면 그냥 바로 때려잡잖아 그냥. 네. 그래서 별로 자리를 못 잡을 거야. 근데 어쨌든 또 언론에서 네이밍을 하기를 처음에 또 붉은 도깨미 이런 식으로 또 네이밍을 해서 약간 섬뜩하게 네이밍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약간 좀 과장된 게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외래종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름은 우리나라 금방 없어져요. 방법 알려줄까요? 네. 붉은 불개미 술을 담가 먹으면 정력에 좋다.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이 붉은 불개미 얘기를 들고 나온 건 사실 붉은 불개미가 지금 이제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각심을 좀 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정말 섬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제의 어떤 섬 괌, 미국령 괌섬이죠. 괌. 네. 따뜻한 데 아니에요, 거기가? 따뜻한 데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사기지가 있는 섬으로도 유명하고 또 최근에 이제 연휴간에 이제 또 그 법조인 부부가 또 그렇죠. 약간 또 판사 부인과 변호사 남편. 네,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은 관광도 가는구나 뭐 이런 섬으로도 이제 또 알려져 있는데. 괌에 가본 분들한테 제가 한번 그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괌에서 묵고 있을 때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론 펜션이나 호텔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 뭐 새들이 있을 테니까 새소리를 아예 안 듣지는 않았겠지만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은 적이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괌에 가서 그 축구도 하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괌에 원래 새들이 살고 있었어요. 숲속에. 근데 거의 다 멸종이 된 상태입니다. 붉은 불개미가 그 새 알을 다 먹어버렸구나. 붉은 불개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뱀. 갈색나무 뱀이라고 하는 뱀이
그러니까 1949년에 어느 날에 인도네시아에서 괌으로 온 배에서 임신한 갈색나무 뱀이라는 뱀 한 마리가 인도네시아에 내린 거예요. 괌섬에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나무 뱀은 나무 위에 사는데 3.3m 정도까지 자라는 독뱀이에요. 와, 어우 징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 뱀이 들어오기 전에는 괌섬은 새들의 낙원이고 천국이었는데 그 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새끼를 까자마자 지옥이 돼버린 거죠, 낙원이. 야, 그 사람도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네, 사람도 공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많이 이제 낳고 있는데 일단은 괌에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새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뱀에 먹혀가지고 지금 멸종되어서 숲에서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를 다 먹어치웠으니까 이제 뱀이 이제 다른 먹을거리를 찾잖아요. 네. 그래서 괌에 있는 다른 작은 동물들, 그러니까 도마뱀 같은 양서류들 그리고 박쥐 같은 포유류들을 먹어서 그것까지도 거의 멸종 상태거나 생태계를 무너뜨린 거네. 네, 생태계를 뱀 한 마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임신한 뱀 한 마리가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신주 같은 데로 올라가서 정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대지방 가면 뱀 많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 전신주는 동그랗잖아요. 네네네. 근데 열대지방의 이 전신주는 사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뱀이 또아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게끔 사각이면 뱀 몸에 안 꺾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신주가 다 사각으로 돼 있어요. 저는 전신주가 사각인 건 봤는데. 네. 뱀이 못 올라가게. 뱀 때문에 그랬구나. 네, 제가 과학 전문 기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배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이 갈색나무 뱀이 지난 50년간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가 40만 개의 덫을 설치해서 그 갈색나무 뱀과의 전쟁에 나섰는데 못 잡았죠. 아직까지는 또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갈색나무 뱀이 새들을 다 잡아버리니까 그 새들이 원래 곤충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제 천적의 고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곤충들이 번식을 하는데 그 곤충들이 번식을 하면 결국에 그 곤충들이 막 곡물들을 막 노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인간들한테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우리나라한테 FTA 재협상하자 그러지 말고 간단해요. 거기 갈색나무 뱀 이거 없애는 방법 간단해요. 대한민국 땅꾼 총집합하면 일주일이면 그 갈색나무 뱀이 뱀 좋아하잖아요. 4만 개 갖고 뭔가 보양식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미 그 뱀이 또 3.4kg 얼마나 또 많아. 이게 고면은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70년대에 중동으로 근로하러 간 사람들이요. 갖고 한 몇 개월 만에 된장을 좀 보내달래요. 왜요? 그 다음에 또 큰 이런 그릇 솥을 보내달래요. 그리고 사막에 개가 다 없어졌어요. 들개가. 그래서 우리나라 플랜트가 딱 들어서면요. 들개가 알아서 다른 지역으로 다 도망간대요. 네, 잠깐 여기서 이제 또 이 갈색나무 뱀 같은 경우는 밀입국했잖아요. 괌으로. 근데 정식 입국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호주의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제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두꺼비 사냥을 한대요.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권장을 하는 거예요. 두꺼비 사냥을 해라. 너무 많아졌어요. 왕두꺼비라는. 근데 이제 애들한테 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적인 살상을 하라 그래서 냉장고에 냉장실에 12시간 둔 다음에 냉동실에 12시간 넣어서 죽여라. 라는 이제 인도적인 살상 방법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두꺼비를 이제 죽이라고 왕두꺼비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꺼비는 원래 이제 미국에 살던 거예요. 근데 왜 이제 호주에 들여왔냐면은 이 사탕수수 농사를 잡고 딱정벌레들의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딱정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정식 입국을 한 거죠. 초청 입국을 한 거죠. 이제 왕두꺼비들이. 그런데 그 왕두꺼비들은 몸무게가 2.3kg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13인치 모니터 정도, 13인치 노트북 정도로 커서 이제 왕두꺼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딱정벌레를 퇴치하는 데는 임무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일반 개구리도 먹어버리네. 맞아요. 일반 개구리도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호주에 보면 이렇게 약간 호주에만 있는 또 신기한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뭐 북부 주머니 고양이라고 하는 저도 동물원에서 봤는데 되게 귀엽게 생긴 동물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게 돼서 그 두꺼비 독성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중요한데 왕두꺼비가 몸에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주 브리즈번이나 호주에 있는 뱀들은 입 모양이 작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뱀들이 그 왕두꺼비를 먹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 모양이 작아지게끔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두꺼비 한 마리 때문에. 아 우리나라 그 저기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개구리? 왕개구리 네, 왕두꺼비. 아니 우리나라도 개구리 있었잖아요.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그게 처음에 어떻게 들어온지 정식 수입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식용 대행으로 그 대용으로 70년대 그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그 탈출을 해갖고 식용이었어요. 탈출해갖고 일반 개구를 다 잡아먹어갖고 생태계가 파괴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 왕두꺼비가 한국 땅꾼 협회 없을까? 갈색나무 뱀 잡으러 가자고 그러게. 그러니까 왕두꺼비보다 작은 건 왕두꺼비가 먹어서 없어지고 왕두꺼비보다 큰 건 왕두꺼비 독 때문에 죽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생태계 골칫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뜰통으로 잡으라 그러는데 뜰통으로 동원해서 이제 잡아서 근데 애들한테 이제 막 어린데 막 살생을 가르치기는 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냉장실에 10시간 넣었다가 냉동실에 10시간 넣는 식으로 죽여라 하는 인도적인 이제 그런 지침까지 내릴 정도로. 아 이거 우리나라 사람 이게 이제 출동하면 다 잡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붉은 불개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외래종의 얘기들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베스 있잖아 베스. 네 베스도 있고 블루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있는 어떤 것들이 신기해가지고 이제 자꾸 우리나라에 이제 들여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무심코 한 그런 행동이나 혹은 세계화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붉은 불개미나 아니면은 그 갈색 나무뱀이 이제 미립국 한 것처럼 미립국을 했을 때 초래되는 생태계의 파괴 혹은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이게 세계에서 동물 검역, 음식물 검역에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입니까? 뉴질랜드요. 왜냐하면 뉴질랜드가 생태계가 어쨌든 청정 생태계인데 뉴질랜드는 호주에 있는 곤충 중에 약 한 300~400종이 뉴질랜드에는 없어요. 뉴질랜드하고 전쟁하면 간단해요. 뉴질랜드 점령하는 건 뉴질랜드 항공에서 비행기에서요 뱀 뿌려버리면 끝나요. 내가 현역 시절에 국회의장 모시고 가고 뉴질랜드 국회의원들하고 너네 그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뱀이다. 뱀 투하하면 니네 그냥 전멸이다 그랬더니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이상한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라든가 이제 이런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래종 유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 붉은 불개미가 어디선가 지금 또 퍼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잡힐 수 있을지 좀 막막하긴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또 있다. 그 우리나라 엄마들한테 붉은 불개미를 구워갖고 먹으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구워서 먹으면 영어 발음에 좋다 그러면 다 잡아먹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진짜 이게 심각한 건데요. 네, 심각한 문제예요. 네.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네. 그래서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또렷한 대책이 아니요. 일단 이래도 지금이라도 붉은 불개미가 빨간 불개미가 왔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좌파 불개미가 나한테 그러고 밟아 죽이지 말고 어딘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9에다 신고합니까? 어딘가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119에 신고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19에 신고를 하면은 이제 119를 통해서 이제 그 책임 있는 기관에 이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붉은 불개미가 생각보다 심각한 이러한 외래종이다. 외래종이고 걱정해야 될 외래종이고 그리고 붉은 불개미뿐만 아니라 그냥 무심코 귀여워서 예뻐서 생각 없이 들어온 외래종이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붉은 불개미는 괜히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 여왕개미 찾는다 그러지 말고 119에다가 바로 신고해라. 특히 부산, 인천, 평택 항구도시에 사는 분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붉은 불개미로부터 지키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강량구였습니다. 예, 자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정치권이 국정감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죠. 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그리고 공수가 바뀐 여당 야당, 불필요한 정쟁 말고 진검승부 기대해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해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좀 바뀐 국정감사 모습 보고 싶습니다. 103.5MHz SBS Love FM. 저는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영화 한 편 보셔야죠. 뉴스보다 영화. 자, 정치쇼 깔맞춤 영화평론가 동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아싸가 이제 새로 들어갔어요. 예. 지난주부터. 예. 지난주부터인가? 네. 아싸가 왜 그런지 모르죠. 나 오늘 영화표 4회 준 말이에요. 이제 호흡이 안 돼요. 인공호흡 시켜드려야 돼.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 남한산성. 좀 꺾였어요. 네, 남한산 예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추석 연휴에 남한산성이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가 대중들한테 큰 인기를 얻어서 그 연휴 사이에 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누적 관객 수는 남한산성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런 것은 이제 흔히 쌍끌이 흥행이라고 하거든요. 쌍끌이 흥행의 힘은 조금 떨어졌죠. 그렇지, 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걸 또 뒷받침할 만한 영화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석 연휴 극장가가 비교적 백가쟁명의 어떤 모습으로 갔거든요. 이 두 편의 영화 그리고 I Can Speak 또 킹스맨이 있었고 등등 해서 한 편의 영화에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비교적 골고루 그리고 저예산 영화 또 독립 영화들도 비교적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남한산성이 수위를 차지하다가 뭐 이런 과정은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보기 드물게 재밌게 흥행 경쟁이 벌어졌던 남한산성이 대중들에게 약간의 이게 역설적으로 약간의 피로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 뒤늦게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정치판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거든요. 저는 오동진 평론가 그 워딩과 말씀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게 영화는 예후의 능력이 있다. 기시감이 있다. 예지 능력이 있다. 예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저는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저는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요? 데비 핀처가 패닉 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 패닉 룸이라고 하면 강철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저택에 강도가 들어오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강철방이 있어요. 여기 숨으면 강도가 어떻게 인지를 못 잡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4인조 강도가 들어왔는데 조디 포스터가 이제 딸을 데리고 강철방으로 피신했어요. 근데 영화적 상황은 뭐냐면 이 강철방에 갇힌 건지 피신 건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적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 세계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안전한 국가, 경찰 국가, 가장 보호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군사적으로 이게 고립된 건지 아니면 미국이 전 세계를 보호하는 자기가 패권 국가로서의 그것을 자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패닉룸 직후에 9.11이 터졌어요. 그래서 데비 핀처 감독이 무수하게 질문을 받은 거죠. 당신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 이런 거죠. 근데 자기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예지감, 예상 뭐 이런 것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 특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좀 종합적으로 뭔가 그 피부로 가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남한산성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2년 전에 기획될 때, 네, 2, 3년 전에 기획될 때 사실은 지금처럼 북핵 미사일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 것인가, 또는 한미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죠. 꼬일 네.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생각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아니 그 수십 년 전에 트럼프라고 하는 만화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지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두 가지 양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나 현실을 꿰뚫고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 또는 성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없잖아요. 지금 영화에서도 사실은 그 머리를 조아릴 때 땅바닥에 이마를 부딪힐 때 그 모습을 보면 참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웃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이제 제가 그 늘 영화를 적기한 시간에 네. 예약을 했던 골든 네. 자리만 이렇게 예약을 했고 나오는데 네. 뒤에서 정말 한 60이 가까운 그 부부인데 정치와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 그런데 비교해서 보시면 그 일반 관객들이 지금 사실 뭔가 한 방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도시를 보면 그 주인공인 마동석 거의 마도석 형상가 이렇거든요. 마동석 씨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조폭을 만나서 싸울 때 쉽게 말하면 닫지마리를 하는 그 형사가 아니에요. 한 방 쳐요. 근데 워낙 주먹이 세서 거구의 조폭들도 그냥 나가 떨어지고. 원샷 원키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객들이 굉장히 통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복잡한 현실에서 그 영화 속 마동석처럼 뭔가 한 방을 날려줄 속 시원한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영화가 그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도시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의가 이기는 그러니까 좋은 편이 이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복잡하게 이기지 않아요. 그냥 한 방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깔끔하게. 그렇죠. 그 얘기예요. 완샷 완키어. 그렇죠. 복잡하게 뭐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뭐 선과 악은 중첩되고 뭐 복잡하게 관계를 맺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좋은 사람이 이긴다. 이제 1년 2년 동안 거리에서 그렇게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뽑고 그랬으면 되는 뭐 맞아요. 이것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남한산성을 보면 도대체 어느 쪽이 옳은지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영화를 보고도 어느 쪽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길래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고 앞으로 가야 할 역사이다. 병자호란 때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주전파, 주화파. 김상헌으로 대표되는 이제 주전파. 그렇죠. 최명길로 대표된 주화파. 그렇죠.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동서인으로는 아니고 또 남북인으로는 아니고 또 노론소론은 아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점, 사색당파의 정점인 시기가 이제 이때고요. 병자호란 시기고 광해군을 패하고 이제 인조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령도 혼란에 빠졌다. 점령도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그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남한산성에 이제 수성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만 그건 수성이 아니라 임금이 도망간 형태인 거죠. 그랬을 때 무리하게 전쟁을 하느냐 명분을 갖고 자존심을 걸고 아니면 국민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얘기예요. 사실 간단하죠 얘기는. 근데 김문 작가의 원작이 갖고 있는 어떤 묵직함을 굉장히 영화를 전환시켰을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전환시켰고요. 입체적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역할은 역시 김상헌과 최명길의 역할을 맡았던 김윤석. 네. 그리고 김윤식이라고 쓰는 기자가 엄청 많아요. 네, 김윤석. 왜냐하면 백윤식 선생이 계시기 때문에 헷갈려서 김윤석 그다음에 이병헌. 얄밉도록 연기를 잘하잖아요. 두 사람의 어떤 밀고 당기는 어떤 그런 정치적 노선의 싸움을. 아무튼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 네. 근데 이게 가슴에 돌이 짓누르는 것 같은 묵직한 압박감에 그냥 비참한 현실에 저는 이게 고통이 막 서너 배로 더 밀려오더라고. 근데 현실하고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김상환과 최명길이 서로를 존중해요. 존중해요. 네, 그래서 그거 아주 멋지게 봤어요. 네, 그래서 최명길은 그 임금에게 패하지 말라 저 신하를 가장 그 전하에게 가장 충신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또 그 임금이란 사람은 또 너도 나의 충신이다. 요게 우리 정치에 없는 거죠. 없는 이런 거죠. 모습이. 그러니까 그게 둘 사이에 서로 노선은 다르더라도 리스펙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둘이서 또 만나면 그 격식과 품위를 갖춰서 예. 뭐 겨울이 깊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박휘순. 네. 박휘순은 박희순. 네. 예, 희순이에요? 네, 희순. 네. 박휘순은 그 개그맨이네. 네, 개그맨 하시는 무장 분. 중에 무장인데 여기서 네. 그 주화파인 최명길 이병헌 분이죠. 네. 최명길과 박희순이 가깝죠. 동문수학을 하고 그렇죠. 어찌 보면 박희순은 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네. 싸우라면 싸우고 뭐 후퇴하라면 후퇴한다. 근데 보면 사실은 주전파의 한 중심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둘이 가깝죠. 또 술 한잔 하면서 당신에도 있었으니 내가 술 한잔 할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네. 정치적 입장은 틀리지만 인간적으로 얽히고 설킨 이 대목이 짠하게 또 오더라고. 그러니까 박희순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은 장수의 역할은 그 대사 하나 때문에 박희순 씨가 아마 저 영화를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대사 하잖아요. 나는 무사일 뿐이다. 예, 입장이 없다. 정치적 그렇죠. 입장이. 나는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무사일 뿐이다. 싸움이 벌어지면 굉장히 뭐랄까 그 어쩌면 우리 시대의 표상이 될 군인의 모습 중에 맞아요. 하나인데 진짜 우리 현실에서는 군인 장수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갑질하고 뭐 이런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제 KFX K35를 사야 할 공군에 불과하다. 떡고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치 현실과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그때나 그러니까 1600년대나 지금 예. 지금 몇 년이죠? 2010년 10몇 년 되나. 벌써 2000년대 들어왔어요? 네네네. 깜짝이야. 그러네요. 저도 이제 헷갈릴 정도니까. 예. 세상은 너무나 오묘하고 복잡하다. VIP에서 보여줬던 그 강인한 네. 이 북한의 네. 북한 특수부대의 그 잔인함. 예, 네. 잔인한 그 군사의 역할과 이번 역할은 이상하게 오버래핑되면서 이미지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박희순 씨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조연이지만 순전히 대사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은 무장이 아니니까 임금 앞에 조아리고 앉아서 입으로 말로 필설로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임금에게 전하는 건데 그것이 영화 내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전투씬 모드도 가장 긴장감 있는 예. 장면들을 연출해내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대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척 지루하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감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청나라가 어떻게 보면 북핵 미사일일 수도 있고 예. 뭐 미국일 수도 있어요. FTA 지금 뭐 전 칸이라고 온 사람이요. 그 네. 트럼프로 보여요. 뭐 하여튼 네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죠. 예. 사실은 이제 지금 트럼프도 FTA 요구하고 있으니까 재협상 요구하고 안보를 볼모로 잡아서 그렇죠. 경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미국 주류 언론의 평가예요. 그렇죠. 네. 원래 장사꾼이고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먹겠다고. 미 의회에서 네. FTA 재협상 할 때 혹은 개정한다고 할 때 미 의회에서 3분의 2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서비스 수지 우리가 흑자국에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 의회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일방적으로 유리한 우리는 개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심리적으로 폐지하고 폐기하려고 하는 재협상 거죠. 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는 대중들이나 뉴스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막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FTA 협정 당시에 예. 협정 당시에 혼란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걸 또 폐기한다. 폐기의 주체가 또 미국이고 원래는 원했던 주체는 미국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 주체가 늘 변하니까 이것을 우리 예컨대 어떤 것에 그 가치 판단 그 기준을 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막 혼란스러운데 영화도 그 혼란을 좀 주거든요. 물론
깊은 정찰에 뭔가를 주죠. 남한산성이 300만을 넘는 관객을 모은 이유는 어쨌든 이 영화가 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정찰에 뭔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병자호론 때 나는 김상환 편인가 아니면 최명길 편인가.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당 편인가. 사드 배치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사드 배치를 사실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번 그 정부의 조치를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한 사람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김훈 작가는 수년 전에 이 작품을 토대로 해서 이 얘기를 토대로 해서 지금의 시대를 어쨌든 예견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영화도 사실은 뭐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 한 2년 전쯤에 기획돼서 이 지금의 시기를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작품.